바른 역사, 진실 추구. 오늘 이제 대주제라기보다는 문제의식은 여기 써 있는 대로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비단 이 자리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뜻 있는 분들이 저 화두를 놓고 저 고민하고 있고, 보다시피 지금 저 들리는 소리 단기 요번에 내란 사태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저런 우리 사회 갈등이 언제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를 제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 주제는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국제 정세인데, 오늘 뭐 이 자리에 안 오셔도 요새 수없이 많은 단체 전문가들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됐습니다. 하나는 꺼놔야. 하나는 꺼놔야 제가. 하나는 꺼놔. 가까이 돼야 되겠네요. 트럼프 시대에 한반도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뭐 하루에 한 건씩 강연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탤 말이 없고, 그 현실 인식, 특히 전문가들의 현실 인식에 대해서 더 보탤 말은 없습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저는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트럼프 요새 그러면 무역 관세 갖다 매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정부에 지금 뭐 대행을 하고 있는,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 경제장관은 뭐 모든 힘을 다해서 정부가 빈틈없이 하겠다.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 트럼프의 지금 좌측 무덤에서는 대응책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만한 소리예요. 최대한 잘 대응하겠다. 하나만한 소리까지 괜찮은데, 두 번째 문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 수많은 강의에서 저는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능성 모색이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다 끝나냐면, 그 강연들은 우리가 긴밀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밀하게 대응하고 트럼프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것이다. 신문, 강연, 뭐 유튜브에, 페이스북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미래에 대한 뚫고 나가는 비전. 근데 여기서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뭐 꿈과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목표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문제가 되는 자주성의 문제입니다. 자주적으로 이 사태라고 할까요? 이 역사적 대변혁을 대처한다는 그런 의지나 방안이 보이지 않아요. 감히 제가 그런 의지나 방향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윤 총장님 소개돼 있었지만,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중립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위기는 귀해라는 식상한 말이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위기, 이 위기는 많은 분들이 관찰하기 6.25 우리 한국 동란 이래 가장 큰 위기요.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위기일지도 모르고,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위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분단. 여태까지 우리 분단을 잠정적이라고 통일하자고 노력해왔죠. 70년 동안. 잘못하면 영구 분단까지 갈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또 그러니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돌파 방안을 내놓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가를 여러 선생님들 앞에 제가 제시하고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제 오늘 이제 말씀은 되게 3부로 이루어졌는데요.
최근에 제가 너무 많이 지적하지만 트럼프의 개성, 트럼프의 방책을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미국이라는 그 20세기 최대의 그 패권 국가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세계사적인 변혁을 배경으로 트럼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미국의 패권 질서가 지금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살펴볼 것이고 2부에서는 바로 이제 트럼프 집권기 2기를 맞아서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동될 것이냐, 즉 흔히 얘기하는 뭐 트럼프의 정책이 뭐 어떻고 뭐 관세를 어떻게 매기고보다는 대국적으로 이 세계사적 국제 질서가 트럼프 집권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마지막 3부에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은 어디로 오지만 대한민국도 문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한민족 두 나라로 되어 있는 그 한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서론입니다. 일부 들어가기 전에 저 용어는 제가 쓴 용어가 아니라 대전환이란 말, 뭐 영어를 꼭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드리죠. 그거 PPT 뽑은 거. 그거 아니 뽑은 거. 그거 그 자료에 그 자료를 앞에 놓으시고. 너무 네. 그럼 제가 안 돌아보면서 얘기해도 되니까요. Great Transformation 많은 국제 정치학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건데 트랜스포메이션 모양이 다른 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언제나 변화가 있죠. 큰 변화도 있고 예를 들면 냉전 체제의 형성 같은 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였습니다. 1946년, 7년 그거는 20세기사를 규정했기 때문에 일부러 울릴까봐 제가 조금 거리를 두겠습니다. 근데 그거 이상의 대전환이라는 거죠. 그런 거 이상의. 그러니까 혹자는 중장기적으로 봐서 짧게는 1918년 1차 대전 이후에 100여 년의 이 세계 질서의 대전환, 또는 더 심각하게 보는 사람은 자본주의가 형성된 지 500년 됐는데 16세기, 17세기부터 그 500년의 질서가 바뀌는 커다란 축이 돌아가는 그런 전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전환 시대의 특징은 우리가 눈으로 오늘도 목도하신 특징은 이른바 다극화 시대라는 그런 모양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다음 미국 역사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아직 트럼프 얘기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공자도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200년 역사 중에 특히 여기서 얘기된 건 19세기 미국의 역사입니다. 즉 1800년대 미국의 역사인데 그리고 20세기 역사인데 미국이 한 250년 됐으니까 그 18세기 독립할 때는 아직 뭐 나라 같지도 않았는데 19세기 들어와서 나라의 모습을 갖춥니다. 그럴 때 이건 미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뭘 염두에 두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인데 대원칙이죠. 하나는 고립주의고 하나는 간섭주의입니다. 고립주의란 말은 말이 어감은 나쁩니다만 미국 안에 모든 문제를 세계와 뭐 절연이라기보다는 세계와 교통을 안 하면서 미국 안에를 지키겠다. 이런 뜻의 고립주의고, 간섭주의라는 것은 미국이 세계 밖으로 나가서 세계 여러 일을 간섭을 한다. 이렇게 해서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고립주의가 경제적으로 표현될 때 보호주의라고 합니다. 보호주의란 건 WTO 이런 그런 자유무역이 아니라 자기들을 그래서 관세 장벽을 설치하고 하는 보호주의로 나가게 되고, 이 간섭주의는 인터내셔널리즘이라고 20세기에는 썼습니다. 국제 모든 것에 미국이 나가서 한국을 포함해 한반도를 포함해 간섭을 했는데 그 간섭의 정도는 심각합니다만 최근에는 그 인터내셔널리즘이란 말보다는 글로벌리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같은 말입니다만, 그러면서 그 맥락에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할 때 반글로벌리즘이다. 안타이 글로벌리즘이다. 그러한 미국 역사의 크게 두 축에서 새로운 축을 지금 트럼프가 시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최근에
보도 지상에 표현된 건 몰로 닥트린이라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잭슨 대통령 19세기 초에 잭슨 대통령이 먼저 미국은 혼자 가야 된다 하는데 다음 대통령 몬로가 국제적인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메리카의 길은 아메리카 사람의 손으로. 그 말은 당시 미국은 약소국입니다. 지금처럼 50주 큰 주가 아니라 동부 13주 정도고 막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신생국이고 무슨 국방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럽의 그 그레이트 파워들이 유럽의 열강들이 미국에 간섭하지 말라. 우리는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다 하는 그 고립주의 독트린을 말하기 시작하고 이걸 미국사의 대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인데 패러디죠. 도널드 트럼프 Don't Know Doctrine이라는 말을 합니다. 최근에 등장한 일주일 열흘도 안 됐어요. 등장한 말이 Don't Know Doctrine. 뭔가 하니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짓이 고립주의인데 그 고립주의면서 그 아메리카에 대해서 너희들 손대지 말라 하는 거랑 닮았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가 지도가 다음에 나옵니까? 그것 좀 봐주시죠. 다음 페이지 잠깐요. 갔다 오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좀 헛갈리지 않게 고립주의는 세계로 안 나가겠다는 건데 역설적으로 지금 도널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언론 보도 들으셨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위에 캐나다를 파란 동굴 문제되는 지역을 파란 동그라미로 했습니다. 51번째 주로 하겠다. 올라와서 저 그린란드 사실 그린란드는 지리적으로 아메리칸 컨티넨트 미 대륙에 속하죠. 우리가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땅이니까 유럽의 일부로 생각했는데 지리학적으로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린란드에 뭘 손을 댈 어떤 역사적 어떤 근거도 없는데 무조건 트럼프 무지막지하게 그린란드를 사겠다. 알래스카 사듯이. 그다음에 멕시코만으로 오면은 그 지리학자들이 한번 이름을 정하면 바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동해냐, Sea of Japan이냐, 일본해냐 이런 굉장한 그 분쟁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멕시코만이라고 세계 지리학계사인데 그걸 최근에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는 아메리카만이다. Bay of America 바꿨고 더 황당한 것은 남북 아메리카 목줄에 파나마 운하가 있는데 너무도 중요하죠. 그걸 미국 소유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바로 몬로 독트린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세계 다른 사람 손떼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메리카는 아메리카 거야. 근데 아메리카 거가 아니라 미국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 말이 이중적인데 하나는 고립주의면서 또 하나는 대단히 배타적인 아메리카 배타적인 즉 마가와 통합니다. 아메리카 그레이트 아메리카랑 통하는 얘기가 됩니다. 조금 최근에 이렇게 트럼프가 확장 정책을 쓰는 것 같은데 무슨 고립주의냐 할지 모르는데 그건 우리가 몬로 독트린과 돈노 독트린의 뜻을 새긴답니다. 다시 앞으로 좀 가시죠. 아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19세기 고립주의였고 알다시피 미국은 19세기 중반 남북 전쟁을 내전을 거치고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었죠. 유럽의 어떤 나라와는 상대도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급기야 유럽이 자기끼리 싸우는 가운데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이죠. 미국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대전에 미국은 뒤늦게 참전을 하면서 전쟁의 향방을 바꿔버립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20세기형 제국, 우리가 흔히 제국주의라면 19세기를 얘기하는데 20세기형 제국주의 국가가 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제국주의로 부르는 건 우선 그 평양 정부가 그렇게 불렀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부 통일 세력들이 제국주의라 부르는데 그건 거의 국가보안법 저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은 엄연히 20세기 초부터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명실공히. 결정적인 계기가 20세기는 아니지만 1899년에 세계적인 그 식민주의 국가 스페인, 쇠락한 스페인이랑 미소 전쟁이라는 걸 벌여갖고 그 전쟁도 심각하게 하지 않았어요. 한 다음에 하와이를 병합하고 드디어 태평양을 건너서 하와이를 49번째 주로 하고 필리핀을 식민지화하죠. 이제
미국 역사에 프란티어 테제라는 게 있는데 변경 이론 미국 사회 특징이 뭐냐? 동부 13 시작해서 에팔레치를 넘어서 서부로 프란티어를 계속 확장해가는 역사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프란티어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변경이 끝났죠. 미국을 통일했으니 미주를. 그런데 딱 20세기 들어서서 그 프란티어가 태평양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필리핀을 병합함으로써. 네, 그러면서 이제 요새 말로 하자면 글로벌리즘을 할 수 있고 전 세계 일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1차 대전부터. 그리고 그 간섭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 역사학자들이 잘 안 밝혀진 얘기인데 중대한 사실을 조금 있다가 미국의 간섭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얼마나 바꿨나를 결정적인 계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어쨌든 20세기 들어와서 제국주의 원흉은 테오도르 루스벨트입니다. 1900년대 대통령을 했던 어마어마한 개성적으로 트럼프랑 굉장히 닮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개성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러면서 바로 서바나와 전쟁을 이겼고 필리핀 합병을 시도한 사람이고 필리핀 합병 때 그 총독을 테프트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 테프트 금방 조금 이따 나옵니다. 우리 카스라 테프트 그 테프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드로 윌슨인데 과로를 친 것은 다음 1차 대전 때 대통령이죠.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 우리 3.1 혁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그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에서는 거의 영시하는 대통령입니다만 뜬금없이 유럽에 가서 너 이래라 저래라는 간섭주의적 정책인 거예요. 그게 베르사유가 1차 대전이 끝난 베르사유 강화조에 가서 윌슨이 좌지우지를 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유럽의 일을 미국 역사에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윌슨은 왜 과로를 쳤냐면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외교가라기보다는 이상주의적인 굉장히 그래서 결국은 실패합니다. 윌슨의 그 14개조의 그 자유, 그다음 민족 자결주의 우리 3.1 운동이 실패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어가지 못한 것은 윌슨이 그냥 책임 없이 그 베르사유에서 떠나버려 다음 대통령 선거 준비한다고. 그러나 어쨌든 윌슨의 정책은 역시 그 고립주의를 벗어난 것이었다. 그 이후 FDR이라고 또 루즈벨트인데 친척간입니다. FDR 루즈벨트, 프레드릭 루즈벨트 이후 특히 민주당 정부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20세기 중반 후반에 우리가 흔히 민주당 미국의 공화당이 좀 보수고 민주당은 좀 자유주의적이니까 뭐 인간 가치에 보다 숭상하고 민주주의를 숭상하니까 우리가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정부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데 실상은 거의 예가 없이 20세기 동안 미국이 일으킨 전쟁은 전부 민주당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월남전, 뭐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정부의 성격. 이거는 최근에 문제가 되는 딥 스테이트. 트럼프가 일소해버리려는 그 딥 스테이트의 원형이 민주당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20세기 대통령, 특히 민주당 정부는 계속해서 글로벌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5년에 한반도 분할 점령이며 한국 전쟁을 일으킨이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준비된 겁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근에 붙은 별명이 War America입니다. 전쟁의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자체가 성격이 다른 건 모두 우리는 미국 그럼 자유 데모크라시 그동안 저기서 외치고 있는데 자유의 십자군 뭐 외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세계사적으로 미국의 본질은 전쟁이다.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몇 달, 두세 달 됐나요? 돌아가시 직전에 어느 자리에서 누구라 얘기하던 거의 공식석상에서 나온 말인데 어떻게 거기서 계산을 해가지 나왔어요. 미국 역사 250년 동안 미국은 236년인가를 전쟁을 했다. 그 학자들이 조사해봤더니 그래. 전쟁을 안 해본 시절이 없어요. 크건 작건. 미국사의 본질이다 이게. 전쟁으로 큰 나라고 전쟁으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War America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20세기적인 표현으로 글로벌리즘, 19세기 표현으로 하면 인터벤셔니스트 간섭주의 또는
그 본질은 제국주의입니다. 제 3번은 2차 대전 후 미국은 냉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덕수궁에서 유명한 미소 공동연회 누가 발로 차고 나갔는지 소련은 한국 호의를 가지고 이 한반도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 미국은 비틀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덕수궁회의를 냉전의 시작으로 세계에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미국과 소련은 2차 대전 때 동맹국이었으니까요. 근데 결정적으로 덕수궁에서 서로 적대를 드러내면서 이제 냉전이 시작되었고 그 냉전의 결과의 첫 번째 그 대리 전쟁이 바로 50년의 한반도 전쟁이었는데 그걸로만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 선생님들 아시지만 계속해서 군사 대치, 우리가 겉으로 보면 남북 대치지만 결국은 미국과 대륙 세력의 대립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냈고 긴장 상태를 만들어 놓은, 뒤에 가서 보다 더 자세히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990년, 91년에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그때까지는 냉전 양극 체제였었는데 미국의 단일 패권의 시대가 된 다 아시죠? 그게 2020년, 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까지 미국의 그 단일 패권적 지도력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미국이 왜 저럴까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미국의 그 많은 지원에도 하고 러시아가 금방 질 줄 알았는데 안 지고 있고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좀 망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특히 바이든 시대의 정점을 이룬 미국의 글로벌리즘은 그 목적이 단일 패권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합니다. 인태 전략이라고. 사실 이것을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한번 대통령 했었잖아요. 바이든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할 때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일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암살당한 아베 대통령이 그 기획서를 미국에 제출해서 미국의 마음에 딱 들어서 만든 전략이 인태 전략입니다. 그 인태 전략 하에서 재작년에선 캠프 데이비드 쭉 내려오고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그대로 일본과의 모든 문제를 갖다 들어받치면서 미일 한 삼각동맹 그 얘기를 뒤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글로벌한 전략은 계속해서 인태 해양 세력이 대륙을 봉쇄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륙 봉쇄를 위해서 인도 퍼시픽, 인디아 퍼시픽, IPEF가 인도 태평양 이코노믹 경제 프레임워크, 또 쿼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커스, 파이브 아이스 계속해서 2중, 3중, 4중으로 그 인도 태평양의 라인을 대륙을 둘러싸는 그 세계 전략을 택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뒤에 여기 용어가 뒤에 썼는데 한국은 뭐냐? 미국의 전략가들을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합니다. 뒤에 스펠링이 나올 테는 린치핀이 뭐냐면 저 문짝을 열면 우리 경첩 있지 않습니까? 문짝은 경첩 있어요. 문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경첩에 이렇게 꼽힌 핀이 있습니다. 그 핀만 빼버리면은 저 문짝이 쓸모가 없어져요. 그 한반도를 그렇게 봅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린치핀이다. 이 인태 전략에 있어서 즉 필수 불가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륙 공세는 군사력 교두 한미동맹이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70년 동안 그런 우리 군사 작전권도 빼앗긴 채 있었지만 최근에 보면 가공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보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간섭주의적 정책이 트럼프를 얘기해야 되는데 트럼프를 찬양하는 것은 아닌데 트럼프의 최근 전략은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사람처럼 좌충우돌하는 것 같지만 일관되게 이 다극화의 대전환 시대에 미국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캠페인 할 때도 저는 처음에 무심하게 들었는데 캠페인할 때 이런 말, 20세기 들어와서 여러 대통령 동안 나는 전쟁을 안 했다. 전쟁을 안 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저 말 어떻게 믿을까 뒤져봤더니 20대 모든 미국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때 한 번도 안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좀 부정적으로 비춰졌잖아요. 좀 미친놈 같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전쟁 안 하겠다.
좀그 뻥을 친 겁니다만 내가 대통령 되자마자 우크라이나 하루 만에 전쟁 끝내겠다 하는데 그 의지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 하루 만에는 절대 안 되겠지만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 전쟁을 싫어한다는 글로벌리즘에서 그 고립주의로 돌아왔다는 것이고 그 고립주의의 경제적 발현이 바로 보호주의로서 마가 정책이라고 세계사적으로 이해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흔히 평가한 대로 트럼프의 개성, 미국 내적인 묵은제로 마가가 됐다기보다는 대통령 캠페인의 어떤 방책으로 됐다기보다는 이 세계사의 변화 속에서 트럼프는 같이 호흡을 하고 있다. 이것이 잘 될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트럼프의 정책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빨리빨리 해야겠다. 그죠? 네. 이걸 올립니까? 내립니까? 이게 내리는 거군요. 네. 자, 아직도 서론도 안 끝났는데 재작년에 벌어진 일이 한반도에 너무도 심각한 6.25보다 높게 생각하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알고 계신 사건들인데 그것을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먼저 23년에 캠프 데이비드의 그때 기시다죠. 아베님이 암살당 기시다가 갔고 윤석열이 가서 7월인가 8월에 캠프장 협정을 맺었는데 세상에 외교 협정을 맺으면 공개를 해야 됩니다. 문안을. 근데 공개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여러 가지 소식통으로 보면은 조약보다도 더 강한 우리 헌법상 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조약을 제3국에는 맺을 때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얻어야 됩니다. 국회의 비준을 피해가면서 문안을 공개 안 하면서 실질적 내용은 뭐 협정 무슨 이름도 협정이랑 agreement라고 하는데 외교사적으로 그런 말도 안 붙이고 아까 TSCFF 프레임워크니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조약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조항을 만들어 사인을 해버리고서 공개를 안 합니다. 국회에서 조국 전 조국 의원이죠. 조국 의원이 날카롭게 문의한 게 TV에 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아니 외교장관 데려다 놓고 저 TSCF 맺은 거 안 하냐니까 국가 안보라도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 그 협정에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효기간이라도 얘기해봐라. 그 중요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것이 영원이라고 이렇게 써놔버리면은 어마어마하게 곤란한 일이 나오는데 유효기간만이라도 얘기해봐라. 국회에서 소리를 쳤지만 국가안보라고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맺었는데 그게 단계적으로 1년 안에 맺어졌어요.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일본한테 껄끄러운 문제, 이른바 위안부 문제 등등 독도까지 안 바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모든 걸 강제징용 문제 풀어버리면서 일본과 완전히 밀착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가서 바이든한 3자가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맺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부속 협정이 있는데 바이든은 그 이제 TV에 다 비쳤어요. 그 조인을 하고 나와서 내 임기 동안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나는 이뤘다고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단순한 공명심이 아닙니다. 바이든은 누구냐면 여기서 예고편으로 아까 얘기한 미국의 전쟁 세력의 첨단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되기 전에 부통령 전에 상원 외교 군사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수없이 연방의원으로 잘하면서 계속해서 아까 미국이 얘기한 딥스테이트의 전쟁 전략에 첨단에 서 있는 것이고 대통령 돼 있음으로써 민간인 자격으로 맡고 있는 지금 자격이 있는데 미국 외교협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단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딥스테이트와 네오콘의 결합체인 미국의 외교를 세계적인 전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민간 단체입니다. 모든 이익을 무기 산업이랑 이익을 공유하면서 바이든이 그 총수예요. 미국 대통령이라서 위험했지만 대통령이 끝나도 얼마 살지 모르지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중을 자기 업적 최대 업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약간 역사 세계사를 얘기해야겠습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 2023년 맺어진 협정은 그 자체로서 그 중대하기도 하지만 미국 아까 20세기 접어들면서 제국주의적으로 나가고 간섭주의로 나가고 글로벌리스트로 나간 미국 역사 100년 역사의 완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데 100년의 미국의 수건이 해결된 겁니다. 인도 태평양 전선의 군사적 방어 체계를 그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로 엮으면서 그동안 한미 방위조약이 있다는 건 아시겠죠? 다 아시고. 근데 샌프란시스코 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일에 미일 상호 방위조약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개 2마리를 이렇게 끌고 태평양 방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 100년 전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1902년으로 미서 전쟁은 아까 얘기했고 1902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1차 대전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영일 동맹이라는 게 나와서 좀 한국사에도 잠깐 언급되고 그래가지고 영국이 군함이 와서 저 우리 남해안 거문도에 무슨 유니언잭으로 휘달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 방문했을 때 그 거문도를 비밀이다시피 방문하고 우리는 그 뭘까 그랬는데 그다음에 영국은 제국지 국가라서 이쪽은 너무 멀잖아요. 근데 당시 동맹이라 하면 당시 유행했던 유럽의 군사 동맹하면 옆에 나라끼리 하는 겁니다. 다. 근데 영국이랑 일본이 어디예요? 이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는데 왜 맺었냐? 그것은 그때 미국의 대통령은 아까 얘기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루즈벨트가 필리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까지로 진출을 합니다. 이랬을 때 그 외교사에서 유명한 얘기인데 이것은 어디 무슨 조약에 문구로 있는 게 아니라 외교사가 되는데 앵글로색슨 유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영국민을 이룬 여러 민족이 켈트족도 있지만 앵글로색슨족이 영국 민족인데 그 앵글로색슨 일부가 미국 파운딩 파더스 건너가서 미국을 세웠잖아요. 예? 우리가 와스프 할 때도 화이트 미국을 지배하는 와스프라고 할 때 화이트 앵글로색슨입니다. 인종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번에 트럼프에도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을 이 용어를 안 해서 그렇지 이민 쫓아내고 유색인종 차별하고 이것을 지금 국내 정치하려고 하는데 그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종주의적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접어들면서 다시 돌아가서 어떠한 영국과 미국 사이에 어떠한 암묵적 협의가 이루어졌냐면 앵글로색슨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근데 19세기까지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유니언잭으로 휘날리고 있었는데 힘이 붙여요. 이제 우리의 사촌인 미국이 떠오르니 자 지구를 반쪽 내자. 태평양은 미국이 쉽게 얘기합니다. 태평양은 미국이 갖고 영국은 저쪽 서반부 아프리카라든가 유럽에 열어라든가 하면서 이 앵글로색슨의 세계 지배에 가장 20세기 초에 위험해지는 나라가 뭐냐면 떠오르고 있는 근대화로 떠오르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를 봉쇄해야 된다. 라는 대대적인 전략하에 영일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 당시 러시아는 그 구한말 정부가 흔들릴 때 그 진해 해군기지 지금은 우리나라 해군사령부입니다만 진해를 조차했어요. 왜냐하면 블라디보스토크에 나온 그때 전함은 석탄을 때라서 중간중간 석탄 공급기지가 있어야 돼요. 진해를 러시아가 먼저 석탄 기지로 조차했던 겁니다. 태평양 진출 의전 명백하니까 영일동맹으로서 일본이 대신 막아줘라 하면서 막은 겁니다. 즉 우리가 1905년 을사조약이 그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서 이제 한반도에 대한 그 우월권이 러시아는 이제 졌으니까 일본한테 마지막으로 가서 드디어 을사에 맺어줬다. 다 맞는 말인데 제가 최근에 발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목한 그 새로운 자료들을 제가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 때 저는 우길 승천에 믿고 우길기라고 하죠. 그 일본 해군기. 우길수의 일본이 힘이 강해서 러시아를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는 얘기가 뭐 발틱 함대가 수에즈를 막아버리니까 희망봉을 돌아와서 동해까지 왔는데 힘이 다 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당시 러시아에서는 1차 혁명이 일어납니다. 피해 일요일이라고 국내 복잡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더 싸울 수 없이 일본에 졌다. 이 정도까지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 전쟁이 이미 기획됐고 영국과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고 영일동맹에서 우리가 지원하겠다. 나중에 이제 일본이 뭐 요동 반도를 일본에 접수하지만 또 삼국 간섭을 해서 뺏고 하는 게 있지만 영국의 지원이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은 미국이 국채와 민간 사채, 기업 사채를 동원해서 러일 전쟁 비용의 24%를 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돈의 다과를 떠나서 러일 전쟁 자체가 미국의 아까 얘기한 20세기 초에 형성된 앵글로 삭슨의 태평양 방어성 구도를 그때부터 실현하려고 그랬고, 그러면서 1905년 1월에 카스라 테프트가 만난 국무장관 테프트 외무성 장관이 만나서 맺은 밀약이고, 한반도는 필리핀은 미국 인태 방어성. 그러면서 저 앞에 신부름권 일본을 네가 앞장서서 조선을 네가 병합화하자 해서 맺어진 게 을사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한국 역사에 다 나온 말입니다만, 그 러일 전쟁이 이기고 미국 카스라테프에서 교환을 했지만 미국이 왜 교환을 해요? 근데 그 카스라테프도 필리핀을 교환했을 때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미국이 필리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조선과 교환했다, 필리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태평양 전체를 지배하려는데 일본을 일본 말로 꼬봉으로 써서 한반도를 점령해서 러시아와 너희가 일선에서 적대하고, 미국은 이 필리핀, 이 하와이 필리핀에 있는 태평양 방어선을 뒷배를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1905년 을사늑약의 세계사적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100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전쟁 포함해서. 그리고 2024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드디어 3자 협력이 미일한 3국 동맹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왜 그렇게 좋아했는가? 미국 네오콘 딥스테이트의 100년의 수건이 작년 재작년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됐냐면 어려운 말을 만들어서 3자 이게 뭐가 불이 켜지나 모르겠다. 안 켜지나. 어쨌든 2번 3자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라고, 무슨 조약도 아니고 이상한 말, 요새 프레임 말을 잘 쓰는데, 그래서 TSF라는 걸 작년 7월에 각서를 교환했는데 내용을 지금 안 알려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외교 전문가들은 완전한 3국 군사 동맹입니다. 미일한. 이것이 미국으로서 왜 100년 수건이 되냐면 이 그림 하나로 다 되는데, 제가 미처 못 가지 애프터 윤석열이면 비포 윤석열이 있어야 되는데, 비포는 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아까 얘기한 왼손에는 한미 방어조약에서 개 한 마리, 태극기에 샌프란시스코 미일 상호부에서 일본 개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이 개 두 마리가 우리 다 아시잖아요. 맨날 투닥거리고 싸워요. 뭐 과거사 문제가 어떻든 이놈이 일로 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캠프 데이비드와 TS, 특히 트라이레터럴 TSF에서 맺어진 그림이 이겁니다. 저 태극기에 작은 개 목에 묶여진 끈을 미국 놈이 쥐는 게 아니라 일본 놈이 위에 물려놨단 말이에요. 이게 더 환장할 일입니다.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제는 미국의 군사권 장악하고 있지만, 다시 돌아가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엔사를 재활성해서 독일과 일본을 지금 바이든 때입니다. 아직 트럼프는 저는 이걸 뒤집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살아있는 거라서 말씀드립니다. 바이든이 작년에 가지고 맺은 건데, 그때 저는 어마어마한 위기감, 즉 한국 전쟁보다 더한 위기, 분단이 영원해지는 그 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유엔사는 유엔 자체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령부입니다. 미국이 와서 유엔기를 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걸 그 정도가 아니라 독일이 유엔군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본이 유엔군에 전패국, 유엔이 왜 생겼어요? 독일과 일본을 제국주의 패망시키고 세계평화 유엔을 세웠는데, 그 전패국들을 집어넣어서 한국을 둘러싸는, 그래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미 상호 연합사령부가 있죠. 그게 아니라 미일 연합상 신설해서 한미 연합사령부와 미일 연합사 위에 있는 태평양 연합사령부를 일본에 설치하고 이 삼각 동맹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동맹이라는 하면 수평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서로 상호란 말을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까 개 그림 보듯이 수직적 구도로서
미, 일, 한 수직적 구도의 그 삼각동맹을 완성시켰고 이것은 미국이 원할 때 뒤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앞에 윤석열 군대든 뭐든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의 의도와는 달리 이번 쿠데타 때 그 북한을 도발하는 그런 걸 너무 독자적 미국과 협의 없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하라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너무너무도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밖에 안 된 상황이에요. 그 트럼프가 당선돼서 일단은 다행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걸 뒤집을 것인가 아닐까 한 건 뒤에 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 얘기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저 2025년 올해가 됐군요. 을사년입니다. 그냥 을사, 그럼 우리 역사에서 우리는 을사늑약 그래가지고 피에 맺힌 해입니다. 그 을사. 오히려 1910년 국권 잃은 것보다 우리는 을사를 더 뼈아프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윤석열처럼 그 145조 우리들이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아까 TSF 캠프 때 윤석열이 우리들이 들어다 일본 놈들한테 바친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사적 정말로 우연입니다만 올해가 을사년인데 작년에 맺어진 TSF는 각서만 교환했는데 올해 그것을 조약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공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을사조약이 돼버리구만. 영원히 국권은 군사 주권 이런 국권을 잃은 거죠. 우리의 국권을 영원히 또 이렇게 되고 북한 조선과 통일이 불가능한 우리 역사 뼈아픈 그 을사년이 될 것이라 작년 말에 걱정을 했었는데요. 너무 말이 길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해야겠는데요. 올해가 을사년인데 60년 전이 1965년입니다. 여기 참여하신 선배님들 계실 텐데 64년에 한일협정을 한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6.3 사태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학생들의 봉기가 있었고 그걸 뭘로 막았어요? 계엄령으로 막았죠. 거기서 참여하신 선배님들 계엄령으로 막고 65년에 한일협정이 조인이 됩니다. 을사년입니다. 저는 그것을 제2을사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자꾸 우리 역사에서 선배님을 보면 자꾸 한일협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협정이 아니라 엄연히 그때 맺은 오이라 각서 등등 해서 사인한 문건은 한일 기본 조약입니다. 한일 단순한 협정이 아니에요. 조약이에요. 을사조약이에요. 제2의 을사조약이에요. 내용이 뭐냐? 한일 그냥 친하게 지낸다, 뭐 보상금 좀 준다는데 이것을 그럼 일본이 원해서 했느냐? 원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한국 좀 현대사들이 지금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만 그 기획부터 그 완성까지 전부 미국의 의도로 됐다. 다시 1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일사불란한 미국의 태평양 구도에서 아까 개 두 마리 일본 개랑 한국 개를 이렇게 따로 가게 해나가진 미국의 태평양 구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야겠는데 그래서 한일 화해해라. 돈 몇 푼 줘라. 몇 푼 왔잖아요. 몇 억 달라고. 네? 해가지고 맺은 겁니다. 엄연히 그러니까 우연히 을사년인데 그 취지가 같다는 거예요. 미국의 태평양 구도를 실현시킨 겁니다. 근데 그 2차 을사조약에서 해결이 안 된 문제가 한국계랑 일본계가 따로 놀아요. 그걸 60년 후 올 을사년에 아까 개 그림 3개가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완성될 뻔했다는 겁니다. 제3의 을사조약이 될 뻔했어요. TSF가 조약화됐으면. 이거보다 심각한 문제가 없죠. 말을 길게 했습니다. 왜 세계사적으로 100년 전부터 이 문제를 봐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의 미래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앞으로 뭐 50년, 100년 돌이킬 수 없는 6.25보다 더 큰 후과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었고 아직 이것이 트럼프가 뒤로 돌리겠다 그런 말 없습니다.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필요하면 다시 쓰는 겁니다. 살아있는 각서이기 때문에 예, 이 그림은 두고두고 새길만 합니다. 예, 비포 윤석열을 가져왔었는데 똑같아요. 미국이 줄 2개가 잡고 가는 겁니다. 자, 트럼프 가기 전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이구 시간이
빨리빨리 해야겠습니다. 미국 패권 질서, 우리가 흔히 팍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는데 이 말도 우리나라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 말을 잘 안 믿고 싶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성적기를 들고 미국의 패권 질서는 끝났다는 절대 아니고 죽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달도 차면 기울듯이 보름달이 된 게 확실합니다. 199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달이 미국에 덤빌 세계적인 세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달도 차는 기운 이제 그 황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6가지의 잠깐 어떻게 미국의 패권이 쇠퇴해 갈 수 있는가를 하나하나 금방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제 위기. 미국은 제가 미국 시민의 일을 했던 트럼프를 이번에 투표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미국의 제조업이 러스트 벨트 제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호 관세를 매겨가지고 공장을 미국 안으로 가져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 일자리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하층 노동자들한테 너무도 선명하게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미제 얻어먹고 미제 무슨 찝샷 개조해서 타고 미제음 최고고 어마어마한 공업용이었는데 미국에서 만드는 게 거의 없다는 거 아시죠 요새? 이쑤시개도 안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이쑤시개 만들 공장이 없어요. 볼트 나트 만들 공장도 없습니다. 전부 수입 물론 중국이 많은데 중국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라면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했다. 우리가 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만 무슨 기계 하나를 만들래도 우리 공장에서 부품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나사 만드는 공장도 있어야 되고, 네? 무슨 벨트 만드는 공장, 그거 공장들이 다 있어 어떤 공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이 많고 저소득이고 생계비는 인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국가 부채입니다. 왜 국가 부채냐? 미국은 만드는 게 없으니 바깥에서 물건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갖다 만들지는 못하는데 물건은 필요하니까 물건을 뭘로 주고 와요? 뭔가를 줘야 되는데 세계에서 금을 요새 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해놨어요? 달러를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근데 미국 달러는 뭐예요? 찍으면 되지. 스탬프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막 찍어서 줬던 거예요. 물론 찍은 만큼을 계정의 장부에 부채로 올려놓습니다. 그냥 찍어서 아무도 모르게 찍는 건 절대 아니라.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 기준 34조인데 특히 바이든 4년간 11조 원을 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데 이자만 봐도 1년에 700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예상 규모가 1년에 600조인데 우리나라 예상 규모 중에 이자만 갚으려고 나가는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 34조 5천억 35조의 국가 부채를 35조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 돈으로 해보니까 물경 4천억 원인데 얼마나 되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분당 27억 원씩 부채가 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부채를 발행할 수 없어요. 즉 달러를 더 찍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물건을 못 사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든 것이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해서. 그만 경제 위기인데 세계 패권과 걸어서 이것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미국의 군사 패권이 쇠퇴하고 있다. 쇠퇴가 아니라 압도당했다 이렇게 하면 너무들 놀라시겠죠. 누구한테? 우선 러시아한테, 그 다음에 중국에게도 부분적으로 미사일 같은 건 조선에게도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일단 미국은 천문학적 국방비를 쓰는데 1년에 8천억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1100조 원 정도 되더군요. 맞나? 예. 근데 국가에서 숨겨진 국방비가 있어요. 그러면 1조 4천억 달러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 세계 군사비 2위에서 10위인 나라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대한민국 포함해서. 그거 다 합친 것보다 미국 게 더 커요.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핵 삼축체라는데 대륙간 탄도탄, 폭격기, 잠수함 이것이 우위가 붕괴했습니다. 핵 전쟁이란 가상 전쟁인데
이거 안 믿으실 겁니다. 미국의 사일로에서 올라간 대륙간 단독단이 화약이 굳어가지고 한 70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안 올라갑니다. 그걸 미국 국방성이 발표를 했고 그거를 2030년까지 수정하는데 뭐 몇천억 불이 드는데 아까 부채 국방비 지출 그것이 이제 스톱이 되니까 할 수 없다라고 미국 국방성이 발표를 했어요. 핵 우위가 무너진 겁니다. 내일 핵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지는 거예요. 소련 쪽에. 중국이 가세 안 해도. 낙후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이 핵 자체는 최후에 이론적으로 터지는 거고 실제로 위협을 주는 건 미사일인데 장거리, 중단거리 속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의 헤리티지는 최고 보수 재단인데 군사 외교에 있어서 거기서 러시아 대 미국의 핵 우위를 10대 1로 최근에 계산해서 발표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핵 폭탄의 내용이 같다 하더라도 그걸 날아가는 미사일의 문제고 또 방어하는 미사일이 있을 텐데 거기서 미국은 끝났습니다. 게임이. 그 러시아는 여러 가지 이름이 뭐 사르마트니 뭐 어쩐데 마하가 23배, 음속에 24배까지 날아가는데 미국의 방어 미사일 토마호크 미국이 자랑하고 전 세계에 팔아 우리나라 포함해서 비싼 가격 한 대에 200만 불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이 뭐 헬리콥터 드론 몇 개 날리면 막 쏘잖아요. 200만 불 한 대도 안 맞아요. 미국은 또 팔아먹고 마하가 0.8입니다. 방어 미사일이.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혼내주려고 올시나크라고 어마어마한 건데 그것도 마하가 15로 날라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미소 간에 핵전쟁이 난다면 미국이 끝나는 겁니다. 먼저 날아가고 맞추지를 못하고 안 믿어질 겁니다. 그 프로메테스라는 러시아 방공미사일 마하가 20 등등등. 그다음에 요새 미국 항공모함 소식이 싹 들어갔죠. 예멘 후티 반군이라고 우리말로 하자면 뭐 산도적 같은 반란군인데 물론 러시아에서 지원이 오고 중국에서 오지만 그 미사일을 팡팡 날리니까 홍해 사건이 벌어지면 미군 그 유명한 태평양 그 항공모함이 뜹니다. 떠서 완전히 뜨는 것만 장악하는데 항공모함에서 보이질 않아요. 그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방어 미사일은 맞출 수가 없어요. 항공모함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 멀리 인도양 바깥에 도망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새 그 조롱에서 하는 말이 그 미국의 항공모함은 sitting duck, 올인데 우리 오리 쏠 때 올림픽 게임 있잖아요. 접시가 날아가면 팍 쏘서 맞히잖아요. 오리 사냥하는 방법이거든. 걔가 놀래켜가지고. 근데 날아가는 오리가 아니라 앉아있는 오리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거예요. 밥. 심지어 예멘 후티 반군 미사일의 밥이에요. 그 미국 항공모함으로 전 세계 단일 패권을 항공모함 12대로 했는데 그것이 앉아있는 오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도 대만에 못 덤빕니다. 중국에 뭐 지금 미국의 F-35급에 해당하는 중국의 그 항공기에 대해서 미국이 벌써 졌다고 다 자인했습니다. 네, 전통 무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고 여기 선박 건조 얘기를 한마디는 해야겠습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우선 철강 공장이 없잖아요. US 스티일이 다 문 닫고 녹슬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건함 능력이 없습니다. 원자재를 외국서 가져야 돼, 철강을. 근데 가져온다 해도 아까 산업 생태계가 붕괴해서 조선소가 다 망해버렸어요. 조선소 하면 그 고난도의 용접공 이런 생태계가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미국은 해군국이 아닙니다. 그 항공모함이 전 세계 12척이라는데 항공모함이 한 척 뜨면은 부속 함대가 50대는 갑니다. 항공모함이 하나 갔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게 12대나 있어요. 세계를 지배했는데 기술상, 선박 기술상 12개 중에 7대는 항상 도크에 들어와 있어야 된답니다. 그 오버홀이라고 해서 항공모함이 거대 도시만 해서 그렇게 고칠 게 많대요. 뭐 페인트 칠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그래서 세계 현재 떠 있는 건 항시로 떠 있는 건 5대. 나머지 7대는 언제나 도크에 남아서 순환적으로 돌리는데 그걸 못 고치고 있다. 고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 날 11월 며칠입니까? 너무도 저는 놀랐어요. 다음 날 언론에 나와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당선된 다음 날 한 말이 한국에 한국 배 잘 만들지 한국 그 선박 조선이랑 협조할 거야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뜬금없습니다. 당선된 다음 날 국내 국외적으로 할 말이 얼마나 있겠어요. 뭐냐면 한국은
중국한테 추월당했습니다. 조선에서.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선볼리겠어요, 조선을? 이제 미국의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속히 지금 몇 달 됐어요. 한화 오션인가요? 미국의 녹슨 조선사 하나를 1억 달러에 인수했죠. 필리 조선사라고. 뭐 한두 달 만에 삽시간에 한화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군함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인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배수 톤량 기준으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건함 능력이 100대 1입니다. 아니 140 몇 대 1입니다. 해군 국가로서 미국은 끝났어요. 지금 안 믿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전에서 끝났고 핵전쟁에서 끝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다만 그러면 전쟁이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 아직도 막강한 미국은 곳곳 중동이고 어디 다니면서 직접전 대리, 아프간처럼 직접전, 우크라이나처럼 대리전, 또는 한국 대리전, 얼마든지 그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보조할 능력은 있는데, 가상적인 핵전쟁, 정말 미소간이라든가 미중 간의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의 전략적 우위는 끝이 났다는 걸 누가 말하고 있냐면 미국의 전략가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못 읽는지 안 읽는지 전혀 국내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중요한 게 6번. 전 세계에서 미군 기지가 800개가 되는데 하나하나 철수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마지막에 철수한다면 마지막이 될 것인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철수를 하고 있고, 원래 미국의 지난 1990년에 소련이 망하고 미국 국방부가 자랑스럽게 전 세계에 선언한 미국의 국제 전략이 윈윈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말을 잘못 받아서 지금 일상으로 쓰고 있는데, 위닝 그러면 쉬운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자 할 때, 야 우리 둘이 윈윈하자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미국 국방부가 세계 전략 윈윈 전략은 여기에 큰 전쟁이 나면 우리가 가서 이긴다. 윈. 그런데 동시적으로 여기도 그만한 전쟁이 나면 이것도 이긴다. 그게 윈윈 전략이에요. 즉 누이 좋고 누이 좋고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윈윈이. 우리가 완전히 그 말을 따다가 잘못 쓰고 우리 서로 윈윈하자, 그게 아니라 내가 혼자서 두 개를 다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고 자신이 있었는데 10여 년 전에 아까 이런 그 미국의 수혜태 때문에 원 플러스로 고쳤습니다. 큰 전쟁 하나와 조그만 거 하나.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금 작은 거 2개가 벌어졌거든요. 우크라이나 가자. 그 2개도 허덕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전략적 우위라는 게 이제 끝났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달러 얘기. 이것도 길게 얘기했지만 지금 2번 아까 국가 부채 때문에 달러 위기가 오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페트로 달러. 우리 그때 70년 대 고생했죠. 오일 쇼크.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오일 가격이 10배가 올라가고 막 그럴 때 미국이 가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을 팔을 틀어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정말 강도와 같은 협정이 뭐냐면 페트로 달러로 해서, 이제부터 74년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오일을 거래할 때는 달러로만, 다른 돈으로 쓸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페트로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가 달러로만 오일을 샀는데, 아차 싶은 게 뭐냐, 우리가 홍콩을 100년 만에 반환했잖아요. 근데 그때 계약서 쓸 때 이제 모든 조약은 시한이 있으니까 100년이라고 쓸 때는 영국 놈들이 100년 있다 준다고 생각했겠어요. 100년 정도 해놓으면 상대방을 만족시키는데 진짜 100년이 와서 줬잖아요, 홍콩을. 그것처럼 이 페트로달러 계약서를 50년으로 기한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6월에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딴 때 같으면 사우디는 미국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나라였는데, 그 빈 살만이라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드디어 고개를 쳐들고 미국 말을 안 듣고 소련과 가까워지잖아요. 작년 6월에 빈 살만이 선언했어요. 페트로달러는 끝났다. 하고 재계약을 안 했습니다. 이제 달러로서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를 내야 사오지만 중국과 사우디는 위안화로 기름 사와요. 위안화를 믿는다는 거예요. 러시아 가스도 위안화로 하고 있고, 이 인도나 중동 여러 나라도 점점 자기네 화폐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 미국의 달러 지배가 끝났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있는데
나중에 브릭스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브릭스가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달러를 올라타려는 그런 화폐를 지금 만드는 움직임을 협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 국내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아니 군산복합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미국은 아까 War America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려고 그러냐. 그게 뭐냐면 군수산업 돈 맞습니다. 맞는데 최근에 미국의 이제 비판적인 학자들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건 단순히 군수 산업과 군부와 산업의 복합체가 아니라 미키맨 인데 영어로 읽어야겠습니다. 미키맨이 뭐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콩그레셔널 국회의원 아까 바이든 같은 옛날에 연방 의원들 다 로비 받아서 자기 선거 자금 받고 그다음에 인텔리전스 조금 이따가 이제 USAID를 얘기할 때 CIA 부속 기관인데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예산의 1년에 500억 달러가 USAID에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풍선 날리는 거, 그 박상하기, 그 다 거기서 오는 돈입니다. 인텔리전스, 미디어, 심지어는 비판적인 미국 학자들은 뉴욕 타임스까지 전부 여기에 한 통속이다. 이 전쟁 만드는데 비판적이고 중립적인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아카데미아, 교수들, 그 국제 정치학 한다는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하면 맨날 박사 어디서 받았어요? 미국의 그 유수한 국제 정책을 박사 받을 때 자기 스승 거 그대로 그 프레임을 논문 반복합니다. 근데 그 스승이 만든 뭐 브레진스키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 키신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더 올라가면 조지 캐나까지 냉전을 만든 사람. 그 제자들이 와서 그 교수들이란 게 또 한국에 박사 받아가서 계속 미국의 프레임워크로 미국의 언어로서 미국의 개념으로서 세계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략이란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게 한 통속이래요. 그다음에 싱크탱크라고 이제 그 아카데미아 대학에 안 있어 싱크탱크 아시잖아요. 헤리티지 재단이 뭐 등등 그 뭐 수많은 거기에 딸려 있는 그 잡지들이 있습니다. 뭐 일단 이걸 이제 이름하여 미키 매트로 쓰고 있는데 이게 한 통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쟁을 만들어서 만들면 전쟁 무기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이 강연을 할 때 어떤 사회 원로 되시는 분이 야 미국이 전쟁하면 미국 사람한테 좋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저 탱크 대포 만들어 보니까 그 돈이 미국 노동자한테 가니까. 사실 6.25 전쟁이 그랬잖아요. 베트남 전쟁이 그랬잖아요. 미국의 경제가 붐이었잖아요. 그런데 세계 전쟁의 양상과 전략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무슨 땅개 속어입니다만 탱크 가고 박격포 쏘고도 있지만 미사일 드론으로 전쟁이 끝나요. 근데 미사일 한 방에 쏴도 200만 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탱크 대포 K9 그건 한국이나 만들어 팔아먹어도 내프는 안 되는 거. 미국에서 안 만드는 겁니다. 못 만든다기보다. 근데 안 만드는 동안 미국의 제조업 아까 철강 공장부터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했어요. 싸구려 중국 물건 사다 쓰는 맛에 이런 걸 안 해버린 거예요. 그 대신에 아까 우리나라 F-35 요새 세계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다가 연습하다 떨어져요. 한 대가 얼마? 1천만 불이 아니라 1천억 원인가 그래요. 아 무슨 놈이야? 고가의 비행기고 고도의 기술을 가지면 뭐 1천억 원이라는 무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원가가 얼마인지 아무도 증명 못합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회계장부도 해야 되고 우리가 주식 공시도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 1천억이라면 쉬운 말로 800억쯤 원가가 들었다고 표시가 돼요. 이익은 200억이다. 안 그러면 그 10배 남겨먹던 도둑놈이라고 그럴 테니까. 근데 800억의 원가가 뭐냐면 그 부품이 또 다른 업체는 참가 못하는 다른 방산업체에서 부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나사모체 하나 들어왔다. 이거는 특수 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시중에 가면은 100원이면 살 수 있는 나사모를 거기는 10,000원, 10만 원에 사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공장들이 생태계를 이루어서 돈을 다 빼먹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미키맷들이 교수들은 연구비로 빼먹고 그 USAID로 나가가지고 요번에 연방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연방 공무원들 그 앉아가지고 월급 받아먹고 한국에 좀 쫙 깔려 있으면 이제 선거철 되면 쫙 깔리면 한 2,000명 온다 그래요. 걔네들 와서 뇌물을 씁니다. 활동비 쓰는데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그 사람들 월급입니다. 그 대부분이 그거 받아먹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예요. 미키매트라는 게. 근데 이들의 목적은 하나 왜 자기가 그다음에 주식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 공장들이 아까 그 비싼 공장들.
놀라운 통계 하나 작년에 제가 보고 놀랐는데 2023년에 제대한 미 육군 장성 대개는 웨스트포인트 나왔는데 장성애들이 제대 후에 저기를 갑니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무슨 회사 이사 감사 어쩌고 저쩌고 기술을 잡은 쫙 군수 산업에 갔는데 몇 퍼센트가 저는 믿지 않았어 처음에. 나중에 따로 체크해봤는데 맞더군요. 퇴역 장성의 80%가 군수 산업에 갑니다. 그럼 그놈들이 현역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겠어요? 다 전쟁을, 저는 워 플랜팅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봤습니다. 전쟁을 심고 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 전쟁을 심어놓고 필요할 때 수확하는 거죠.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불행 하지만 한국 전쟁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생길 한국 전쟁은 더 심각하고요. 이와 같이 그런 생태계에서 돈을 빼먹는 건데 아까 8천억 불을 국방비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미국 요새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만 요새 보시는 분은 놀랄 거예요. 내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 일반인의 삶이 피폐해 있습니다. 물가는 높지, 집세는 높지, 월급은 그것 따라서 못 올라가지. 어째 미국이 이러냐? 미국 사회가 지금 거의 우리가 아는 미국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미국 그 일반 시민들이 국민 60%가 저축이 이론도 없어요. 쉬운 말로 내일 실직을 하면 집 내놓고 나가서 홈레스가 돼야 돼요. 말하자면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그 월세 3배쯤 올랐어요. 그 자산가들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미국 죄 없는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2번 뺏긴다. 누구한테 겉으로 보면 국가한테 뺏기는 거지만 딥스테이트라는 걸 필두에서 아까 얘기한 그 미키매트한테 뺏기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뺏겨요? 안 내도 될 세금, 즉 국방비 안 내도 되잖아요. 전쟁 안 하면 거기서 뜯겨요 세금으로. 근데 그 국방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쓸데없이 미국이 전쟁에서 뭐 사막에 중동에 우크라이나에 갖다 퍼버리고 돈을 갖다가 불태워버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8천억 불이요 무기 만들죠. 근데 싸구려 같은 거 한국에서 만들고 거기다 팔아먹은 건 한 대 200만 불 이상의 미사일들이에요. 얼마를 남겨먹는지 몰라요. 물론 그 원자 자켓은 거기 가서 재료돼서 쓸데없이 불태워버리는 거죠. 전쟁을 해서. 그러나 그 대중은 어디에 남아요? 그 생산한 그 전략무기 공장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이익이 어디로 가요? 미국의 그 1%라고 될까 뭐 하여튼 상위 극소상위한테 주식의 형태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퉁쳐서 얘기하면 미국의 일반 시민들 쓸데없는 국방비 세금 내서 누구를 살찌우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산악에다 불태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그대로 뽕 빨려서 미키매트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뺏겨도 억울한데 제가 본 데는 이중으로 2번 뺏겨요. 왜냐하면 그럼 그 미키매트의 거대 군수 자본인데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하는 경제 지식은 산업으로 번 돈은 어디로 가요? 산업으로 제출해서 산업이 커진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군수 산업에서 얻은 막대한 이익이 전부 금융 자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FIRE라고 얘기합니다. Finance, Insurance, 그리고 Real Estate. 그래서 무슨 회사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뭐 수십만 채를 소유하고 집을. 그래서 어떻게 집세가 올라가죠. 집세가 올라가서 그놈들이 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은 아까 세금 내느라고 뺏겨서 한번 뜯겼죠. 쓸데없는 세금, 국방비. 집세가 2배에서 집세를 또 뜯기는 거예요. 임금 또 세금 내고 남은 돈 중에서 자기 생필품 살 돈 없는데 그 불쌍한 게 미국 사람들이. 그 트럼프가 맞대니까요. 또 찍은 사람들은 야 전쟁 나 안 한다. 그런 돈 안 나가잖아요. 예? 거기에 이번에 트럼프를 찍은 겁니다. 그 찬성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그 선거 전에 워싱턴에 있는 네오콘들을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험한 단어로. 그래서 저건 트럼프가 워낙 개성이 그렇고 험하게 입이 험해서인데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어제 USAID 기구 폐쇄 예산 폐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저거 좀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결론
부분에 얘기해서 트럼프가 성공할 것인가 국내적으로 또는 이 지금 국내인데 국제적 성공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언까지는 아니라도 뭐 장담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만약 트럼프가 성공한다면 저 미키메 다 쓸어내고 네오콘을 워싱턴 정가에서 다 쫓아내는데 성공한다면 트럼프는 총을 맞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장담처럼 할 수 있느냐? 61년에 케네디가 대통령 되는데 3년 동안 천일을 근무했는데 계속해서 그때는 MIC라고 그랬어요. 아이젠하워가 61년에 물러나면서 퇴임 연설에서 아이젠하워는 공화당 대통령이고 육군 원수 유럽군 사령관 출신입니다. 철두철미 군인이에요. 그 군인이 퇴임 연설에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군대와 산업이 밀착하는 MIC,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가 형성될 텐데 그걸 조심해야 된다 미국은. 이렇게 유언같이 남기고 퇴임을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향후 60년의 미국 역사는 바로 그런데 미키맥까지 성장하면서 미국 사회 자체를 지금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이젠하워가 맞았죠. 그 뒤에 민주당 케네디는 왜냐하면 한국전쟁 53년 끝났는데 아까 군수공장 재고가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케네디한테 전쟁해야 됩니다. 케네디 안 한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요 재고만 좀 소진할 조그만 전쟁 하나 합시다. 안 한다. 그럼 총 맞았어요. 저는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늘어놓고. 그런데 존슨이 그 유명한 사진 남아있죠. 비행기에서 대통령 승계 부통령이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부통령이 대통령이 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제일 먼저 사인한 문서가 베트남 파병입니다. 베트남 전쟁 시작. 그래서 통핀만 만들어가지고 그 케네디가 왜 찍었는지 명백한 거죠. 트럼프는 또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대통령 돼서 취임해서 한 다음에 또 폭탄 선언했는데 JFK 암살 사건에 대해서 봉인되는 서류를 다 해제한다. 로버트 케네디 암살 사건에도 봉인된 서류를 다 해제한다. 이 함의가 얼마나 큰 함인지 모르겠어. 그 말은 너희들이 밀리터리 MIC가 너 케네디 죽였지, 로버트 죽였지.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전을 선언한 겁니다. 트럼프는 총 이미 한 방 맞았죠. 천형으로 살아났죠. 캠페인 중에. 그래서 만약 성공하면 트럼프는 총을 맞을 거다. 근데 그걸 각오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부통령을 누가 했냐면 밴스라고 지명을 했는데 젊은 친구를 그 리틀 트럼프라고 해서 트럼프랑 딱 이 전쟁 미국이 안 해야 된다는 말을 똑같이 하거든 더 과격하게 하고 다닙니다. 물론 그 선거 목적상이냐. 근데 아마 트럼프가 죽으면 그 사람이 승계할 텐데 저 트럼프의 전략가 네가 너희들이 나를 총을 쏴봤자 나보다 더한 놈이 지금 부통령을 승계할 거야. 아마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너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빨라서 네 빨리빨리 가야겠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아까 말한 유라시아 벨트 포인데 제가 아까 얘기한 19세기 앵글로색슨의 우리가 지구를 앵글로색슨이 반반씩 나눠 먹자를 뭐라 그러냐면 사실 국제정치학회에서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역사상 있었던 가장 큰 게임이라고 그래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용어입니다. 근데 그 그레이트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왜 아까 제가 서론의 대전환이라면 영국과 미국이 세상을 반쪽 나눠 먹는 그런 앵글로색슨의 지배는 끝났다. 그리고 대신 뭐가 오냐 다극화 시대가 온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 다극화에 이제 브릭스라는 새로운 동맹인데 작년 11월 카잔에서 브릭스 정상회의 세계 126개국이 참석했고 그 경제 규모를 보면 이미 서방의 G7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50개국이 가입을 희망하고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었냐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 미이란 아까 수직 군사 동맹 전쟁 동맹에 올인하는 한 한국의 국제적 고립은 명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왜 학자들이 지적을 안 하느냐. 잠깐만 트럼프가 나오면 뭐 관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근데 관세요. 사실 우리가 무는 관세는 일반 관세입니다. 일반 관세는 뭐냐면 어떤 나라한테나 10%예요. 그리고 손해볼 게 딱이나 나쁠 게 없어요. 그 보복 관세 중국한테 60% 매기고 그런 걸 맞으면 큰일 나겠지만 여기도 10%인데 똑같잖아요. 근데 그 10%는 수출업자가 내는 게 아니라 미국 수입업자가 내니까 미국 소비자 가격이 높아진다 뿐이지. 근데 뭐 호들갑을 떨고 관세 10% 맞으면 어떻게 되는? 물론
저런 보호주의를 세계적으로 취하면 세계 경제가 다운됩니다. 세계 경제가 다운되면 한국 경제도 다운되죠. 걱정이 아닌 게 아닌데 마치 뭐 10% 맞으니까 나라가 두 쪽 낙천한데 그 걱정할 거 없다는 것보다 다른 나라도 다 맞고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 뭐 25% 했다 뻥인 거 알았잖아요. 그 트럼프의 장사꾼 방법 아니에요. 막 뻥을 쳐가지고 뭐 받아내고 국경 경비대 받아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아니라 지금 미국만 할아버지라고 신주탄 저 바깥에서 미국계 들고서 저러고 있는 한 한국의 국제적 고립이 명백하다. 이것이 걱정되는 거죠. 지금 세계는 다극화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미국 할아버지 신주단지처럼 조선시대 저희 성리 저 주자 신주단지 모시다가 나라가 망했는데 비유를 하자면 저 성조기 모시다가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똑같이 신주단지냐 이거예요. 성조기가. 트럼프 이 본론인데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이기의 대외 정책을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보실 테니까 전 두 가지로만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경제 또는 군사주의의 종말이다. 두 번째는 그러나 신자유주의 아까 군사주의에서는 전쟁 안 한다는데 중국과 헤게모니는 바이든보다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2기 대외 정책은 그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자유주의 종말이라는 것은 우선 경제적 아까 얘기한 경제적 글로벌리즘 즉 WTO 체제를 해서 세계 자유무역 끝났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하는 건 보호주의고 고립주의입니다. 군사적으로 인터벤셔니즘 세계에 나가서 전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미국 돈 써가면서 전쟁하냐. 그래서 나토 방위비는 네가 내라. 한국 방위비도 네가 내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한국 방위비 얘기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아요. 우리가 한국 방위가 지금 평택 기지가 한미 상호보정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거냐. 북한은 우리 이미 상대가 안 된다. 누구나 봐도 명백히 한 건 중국을 상대로 한다. 그러니 중국 상대니까 오히려 이런 말도 하는 야 너희들이 주둔비 월세 내고 여기 평택에 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자고 하는데 트럼프가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전쟁 안 하고 고립주의로 간다 하더라도 두 번째 아까 중국과 헤게모니 쟁탈에는 목숨을 마가의 핵심입니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평택의 기지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주의에서 여기서는 물러나지만 평택은 예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상황이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그 군사주의를 포기했어도 평택의 군사주의는 계속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네, USAID 얘기 잠깐 2번 얘기 잠깐 할게요. 최근 상황이라서 그게 USAID가 뭐냐면 US 국제개발청가요? 네. 그다음에 애니들 뭐 민주주의 지원 기금이가 여기서 뭐 북한 풍선 날리는 자금 온다는 건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USAID는 뭐냐면 특히 각국에 100개가 넘는 나라의 엘리트들을 장악합니다. 돈으로. 어떻게 하냐? 우선 교수들 유학 보내줍니다. 저 똑똑한 박사 과정 학생을 유학 보내주고 갔다 오면 뭐 되겠어요? 여기서 교수 되면. 예?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우리나라는 조금 덜한데 직접 주는 돈은 많이 없다고 봐요. 우리가 잘 사니까. 세계 언론이 270만 명한테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그걸 엊그제 트럼프가 예산을 닫아버린 거예요.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기록에 1년에 예산이 500억 불이에요. 2023년도 기준. 여태까지 기록을 보면 2차 대전 이후 1997년까지만 쉬어봤는데 세계 83개 나라의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서 대한민국 포함해서 정부를 뒤집었습니다. USAID가 CID 공식적인 CIA 종속기구 그 정도. 아까 말한 미국의 세계 지배 돈으로 앞장서 있는 거예요. 다 매수돼 있고 우리 사회에도 그 촉수가 아주 퍼지고 선거철에는 완전히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3년 전 윤석열 누가 처음에 대통령 될지 알았어요? 그냥 언론부터 그냥 샥 만들어 버리자. 그때 CIA 직접 요원들이 2,000명이 옵니다. 호텔방이 없을 정도라 그러죠. 그때가 되면은. 그래가지고 돈 쓰면서 또 평소에 뭐 돈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준다기보다 평소에 써놨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여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머스크 아니에요? 머스크 기업식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 두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벌써 이간질 시작되고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또 앞장서고 해가지고 그 사람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총 맞더라도 할 사람인데 총 맞을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는 제가 뭐 거의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걸려진 이익이라는 게 그들의 수천억 불이에요.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계 지배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라서 그래서 굉장한 우리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한반도의 위기입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해서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 경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관세가 일반 관세는 모든 나라에서 적용되는 건데 그걸 최상목 부총리가 그래서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트럼프 미친 짓을 하면은 내라고 하면 내는 거고 말라면 마는 건데 망하면 다 같이 망해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그래서 그건 걱정이 되죠. 근데 트럼프는 다 제 예상에 하면 선택적으로 이렇게 말 안 듣는 놈한테 먹이고 안 듣는 놈 풀어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산업시설만 뺏기잖아요. 지금 아까 하나오션도 갔다 그랬잖아요. 뭐 두 달, 세 달 만에 기업이 1억 불짜리 기업이 가는 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팔 비틀려서 가는 겁니다. 군사 이건 우크라이나는 패배 있는데 재밌는 거는 자꾸 북한군 갔다 그러는데 갔다는 증거는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바는 전부 우크라이나 정보부에서 나온 거예요. 요새 미국에서도 얘기해요. 미국 국무부도 북한군 갔다. 그때 얘기할 때 그 소스를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소스예요. 그 외의 소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끔 나온 거 보면 이정재가 사진에 나온다든가 우리 영화 배우. 그래서 그밖에 증거는 아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제렌스키 나와가지고 5천 명 죽었다, 몇천 명 죽었다, 그런 말밖에는. 그 다음에 그 전선이 2,000km가 되는데 북한군이 10,000명이 가가지고 한강에 하나 던지기지 얼마나 효과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 파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제 추측에는 후방부대 지원부대에 파병을 했을 겁니다. 노동자도 군사조직이니까 북한은.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전쟁에 힘이 딸리니까. 그러나 전선에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들은 정보는 우크라이나 정보부에서 나온 그 정보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런데 잊고 있다는 사실이 뭐냐? 작년 몇 월이에요? 7월입니까? 러시아와 조선은 상호 방위 동반, 이름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지만 그 사조로 보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상호 군사 방위 조약을. 즉 조약의 어느 일방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시에는 나머지 타방은 즉시 또 조력을 한다. 그게 군사 동맹입니다. 대표적으로. 단 그것이 공격 동맹이 아니라 공수 동맹이라고 그러죠. 그걸 아니라 방어 동맹이라는 것. 공격을 받았을 시 러시아는 쿠르스크의 공격을 받았죠. 제3국으로부터. 그러니까 북한은 그 조약에 의해서 파병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마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있어서 우리가 가상의 제3국, 예를 들면 중국 또는 예를 들면 조선한테 공격을 받을 때 미국은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듯이 그 사실을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파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파병하는 거는 그 조약에 의해서 너무도 당연한 얘기다. 그 다음에 그 조약을 거꾸로 뒤집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약의 일방이라고 했어요. 조선이 제3국으로 공격받을 시 타방은 즉 러시아는 온 힘을 다하여 수비해 지원다. 이 사실을 잊고 있어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조미 협상의 가능성으로 가는데 저는 조미 협상의 가능성이 당분간 없다고 봅니다. 바로 조로 동맹 때문에. 지금 최근 언론을 보면 오늘도 계속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 북한이랑 얘기하고 싶던데 트럼프식 어법 있죠.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김정은 굿가이야. 스마트가이야. 그거 말고는 없어요. 물론 정치가의 그런 수사적 표현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면 접촉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조선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죠.
하노이의 그 장면을 TV로 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갑자기 트럼프 벌떡 일어나니까 그 화면에 찍혔어요. 중계 방송하는 게. 그 최선 외무상이 마치 그 대동강 부병로의 유명한 이순애 심수일 얘기 있잖아요. 그 심순애가 이수희를 바지가랑이 잡으러 막 황급히 복도를 달려가는 그 트럼프를 세우려고 70몇 시간을 기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김정은의 속이 어떻겠어요? 아는 게 아니라 가서 1년 2년을 선언했잖아요. 미국과는 다 해봤다. 그 쓰라린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 구체적인 날짜는 아니지만 갔다 와서 하노이 결렬 이후 갔다 와서 2019년인가 21년에 그것도 TV에 있는데 난 처음에 자식도 재밌는 짓 하는데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갔어요. 그걸 뭐 찍어서 보여서 우리나라 방송에 나왔는데 그래서 달린 말이 뭐냐면 세상이 격동할 위대한 전략을 세우겠다 하면서 백마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쇼했나 봤더니 조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게 왜 세상을 뒤집어 버릴 대전략이냐면 이제 미국은 하노이에서 천재 일우의 기회를 놓쳤어요. 핵 영변 저것뿐 아니라 그 단계적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 등록하면서 단 두 가지만 해달라. 조선을 인정해주고 외교적으로 인정하고 뭐 무슨 대표부 교환도 있었겠죠. 그다음에 경제 제재 너무 힘들다. 근데 다는 아니고 우리 생필품에 관한 거 그것만 해달라. 그러면 교환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볼턴이라는 놈이 아까 얘기한 트럼프가 선거 며칠 전에 선거도 안 했을 때예요. 기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앞으로 장관에 임명했어요. 그건 모르겠고 볼튼이나 폼페이오 같은 놈들은 내가 임명하겠다.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과 관계를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뒤집어 놓은 두 놈이에요. 국무장관 폼페이오랑 볼튼이라고 안보보좌관. 하노이에서 바로 옆에서 그 테이블에서 뒤집어 버린 놈 아니에요. 이제 트럼프는 알았는데 늦었어요. 당시 미국은 김정은 아버지 때부터 원산 지역을 내놓겠다. 미군 부대.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미군이 이 동아시아에 발을 붙일 수 있는 결정적인 교두보 평택 포함을 가지고 있었죠. 북한은 왜 놓으려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예? 했는데 그 기회를 다 차버리고 조선은 러시아로 가버린 거예요. 저는 이것을 조선의 대륙으로의 전회 회전 의자를 뺑 돌렸다고 봅니다. 그동안 조선은 작년까지 조로 협약을 맺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미국의 외교적 인정을 받아서 이 바다에서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자기 경제를 개방해서 부분적 개방을 해서. 근데 완전히 백두산에 올라 마음을 바꿨다 이거예요. 그럼 오래 생각한 거지만 좀 이따 어디 나올지 모르지만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 유라시아 경제권이라는 거대한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거기에 조선은 확신을 가졌어요. 거기에 붙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아까 그레이트 게임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그동안 200년 동안 막혀있던 대륙 봉쇄가 뚫렸습니다. 이란 무너지고 인도 무너졌어요. 러시아는 인도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200년 만에. 유라시아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어요. 네, 따라서 하노이에서 그 천재일을 미국은 놓친 거예요. 트럼프가 아무리 지금 아양을 떨어도 스마트 가이, 굿 가이, 나랑 잘 지내 하지만 조선의 몸값은 엄청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상호 보호 방위 조약만큼 튼튼하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튼튼한 조로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그다음에 미군 함정이 와서 동해에서 겁축된다면 그걸 극초음속으로 미사일로 날려버릴 걸 지금 증명했어요. 중단거리 미사일. 장거리는 화성 17, 18은 대륙까지 가는 거지만 핵전쟁은 안 일어날 테니까 웬만해서 와서 항공모함 동해 와서 깝죽거린다. 그걸 너희들 방어 못 극축 날려버린 거 증명했어요. 이제 미국과 아쉬울 게 없어요. 당분간 어렵겠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뭐냐? 하노이에서 사인해서 합의하려고 했던 걸 미국은 미리 줘야 협상 테이블에 조선을 끌어내릴까 말까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 사람들의 평가가 좀 다릅니다. 지금 관찰자들은 내가 뒤에서 트럼프 지금 하고 곧 만날 것 같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6개월, 1년 안에 안 만나줄 겁니다. 몸값은 하나도 없고 만약 트럼프가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냐면 우선 조선의 핵 보유국을 인정해야 되는데 말로는 인정했어요. 뉴클리어 파워라고. 근데
뉴클리어 웨폰 파워랑 어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냥 일반 단어입니다. 뉴클리어 파워는 핵을 가진 나라인데 핵무기를 가진 나라까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의 제안은 핵을 지금 동결해달라. 그리고 협상에 따라서 단계적 감축 후에 협상을 해보자. 대신에 우리는 조미 수교를 하겠다. 그리고 경제제재 해제하겠다. 이거를 하노이 협상 테이블에 있었지만 먼저 내놔야 김정은이 테이블에 나올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걸 내놓기까지는 1년쯤 걸려요. 그래서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조미 협상 여러 관찰자와 다르게.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2번입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 조미 직접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2기는 4년밖에 없고 재선이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 4년 안에 끝내놔야 자기가 노벨상을 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예? 총을 맞아서 벤스가 승계를 하다 하여튼. 그런데 미국의 내부 정치로 가면 4년짜리 대통령이 4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 중간선거를 하게 돼요. 근데 전통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중간선거라면 반대파에 표를 많이 줘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트럼프의 말이 맥히고 정치가 맥히는 앞으로 2년입니다. 4년이 아니에요. 따라서 조미 협상 앞으로 1년 지나면 트럼프 마음이 굉장히 급해서 저는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 경우 큰일 난 건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즉 일본도 얘기했는데 일본 지금 미국이 시켜가지고 이제 조일 협상 들어갑니다. 그 김정일은 200억 불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200억 불 일본이 뜯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돈으로도 주고 저 기계로 준데 일본의 전통 산업이 다 서양 산업에서 망하고 있잖아요. 그 기계 주고 우리 한일 협정 때 기계 그렇게 왔잖아요. 한일 협정 때 받은 게 돈으로는 몇 3억 불인가 받고 뭐 이것저것 유상 무상 해가지고 일본 서양 산업이 다시 이렇게 가면 이제 사람 가야지 그 일본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살아나는 수예요. 다시 북한한테 청구권 자금 주는 게 200억 불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리고 그 조지 뭐냐면 이시바가 정권 잡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조미 협상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애물이 납북자 문제였었어요. 이시바 되자마자 납북자 문제 거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그 뒤로 됩니다. 곧 미국이랑 같이. 그랬을 경우 그 다음에 일본 얘기하는데 아까 미국의 태평양 전쟁에 있어 일본을 제일 앞장서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총알바지 내놓고 방위비를 2배 증액한다는 게 말이 2배니까 뭐 2배인가 보더라지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누가 갔죠? 이시바 갔죠? 트럼프가 만난 외국 정상 중에 제일 처음쯤 될 거예요. 갔는데 그 자리에 나온 얘기 보고 잘 지낸다고 나온 말이 딱 하나예요. 27년까지 일본 방위비 2배 증액하겠다.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방위비 2배가 애 이름입니까? 지금 얼마큼 쓰고 있는데 이만큼 늘어. 그건 뭐냐면 이 태평양 북쪽 구도를 일본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건 미국의 일관된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만약 계속했다면 이거 내란 처벌 안 되고 했다면 아까 TSCF로 그대로 그 수직 구도에서 한국 청알바지로 앞장 나서는 구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거 트럼프랑 일본은 전통적인 미국의 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빨간 글자인데 일본 미국한테 조미 협상에서 조선과 일본 미국 협상에서 대한민국의 패싱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지도적으로 그대로 섬나라 되는 겁니다. 대륙으로 막히고 해양으로 막히고 그리고 통일은 요원하고 조선이 미국한테 인정받은 나라 지금 유엔에 가입했던 인정받은 나라고 러시아와 동맹을 맺은 나라가 뭐 한다고 통일합니까? 자기들이 자신 이 자본주의 이 경제력을 이길 때까지 뭐 한다고 통일합니까? 지금 문화적으로 맥히고 있는데 뒷골목에서 나만 드라마 보면서 맥히고 있는데 뭐 한다고 통일을 합니까? 경제적으로 살아날 자신이 있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섬나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결론 삼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민족 공동체에서 수많은 남북 대화에서 정신이 변치 않은 정신이 뭐냐면
남북 합의 문건이 우리 민족 공동체 정신이죠. 그런데 조선은 우리 체제를 보장해 달라는데 번번이 해준다면서 거짓말하고 압박하고 그러니까 결국 북한은 핵을 개발했고, 그런 핵을 개발해놓고 여기 나옵니다. 그 날짜들이 백두산 올라가는 거에서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급기야 2023년 대한민국 호칭을 삭제하고 2002년 12월에는 영원히 따로 살자. 이 말을 우리 남한의 통일운동가들은 심각하게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잖아요. 정말입니다. 따로 살자. 근데 따로 살자에는 오히려 지적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따로 사는 것이 걱정하면서도 지적 안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지적한 게 뭐냐면 문화적으로 점령당했습니다. 조선은. 우리 드라마를 보면서 따라서 조선이 살아나려면, 경제적으로 부흥이 돼서 살아나려면 대한민국이랑 단절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그대로예요. 따로 살자. 통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통일 안 한다고 헌법에 박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데 남한에 죄송합니다. 여기도 그 어르신들 계실 텐데, 아까 이런 세계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정부나 보수 세력은 뭐냐면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 아무 비전이나 방치가 없으면서. 또 하나는 주로 시민사회, 특히 통일운동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매 맞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 써놨는지 모르지만 저 3번쯤 가서 2023년 12월 김정은의 선언, 24년 1월, 그다음에 작년 내내 헌법까지 헌법 아직 공표는 안 했는데 노동당 규약 및 헌법 다 바꿨습니다. 통일 안 하고 살고 적대적 양국 체제로 살고 했는데, 한국 자주 통일 세력 여기도 계시겠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다가 아니다 이거 말이 심각하네 해서 무슨 단체도 6.15 뭐 해산하면서 발전적으로 새로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새로운 정강을 제가 보면 자주 통일이에요. 결론이랑 말이 자주적이에요. 저는 자주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통일인데, 아니 누가 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수건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자주 통일. 평화를, 우리는 한반도는 평화롭게 살아야 되니까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통일이 수단입니다. 통일은 최후의 목적, 진짜 이루기 어려운 최후의 목적이 그 수단을 찾아야 될 텐데 수단을 못 찾고 통일을 우리가 통일하면 평화롭게 된대요. 말은 맞는 말이죠. 통일하면 평화롭게 되겠죠. 통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특히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해도 양쪽이 합의를 해야 합방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겁니다. 한쪽이 싫다면 못 하는 겁니다. 통일을 안 했다고 조선은 헌법에까지 박아놨는데 여기서 뭐 강간을 하자는 얘기가 뭐예요? 그 한쪽이 싫다는데 통일하자 그러니 저 통일하자 말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는데 지금 당장 통일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되도 않은 얘기죠. 정말 내가 죄송하다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통일운동 단체들 전부 그렇게 해서 자주적 통일, 미국은 몰아내고 몰아내야죠. 근데 몰아내 내일 나간다고 나가겠어요. 그 최후의 목적을 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방도가 없어서 그럴 겁니다. 저는 방도를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 여기 우리 윤 총장님이랑 같이 일도 했고 했는데 방도를 제시하겠는데, 그 방도가 가능성이 있으려면 트럼프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2년 또 2년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딜레마라고 그러냐면 안 돼요. 그게 아까 공격당하고 총 맞거나. 그런데 성공하고 싶고 노벨상 타고 싶어요. 그러면 트럼프한테 여기 좋은 수가 있는데 형님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형님 이렇게 하면 한반도에서 잘못하면 두 손 두 발 다 털고 나갑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 형님 경제는 이익을 얻으시고 이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는 뭐 하려고 군비를 쓰고 그래요. 쓸데없이.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쟁 안 하고 군비 안 쓴다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트럼프의 딜레마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마치 브래드 셔먼이라고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고 하는데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 자주를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트럼프 오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이 자주를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정부나 보수 관련자들은 자주적으로 우리가 활로를 뚫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자주를 얘기하는 아까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은 결론을 목적을 수단으로 통일을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 통일이 돼야 수단으로 사용하든 말든 하죠. 근데 자주가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자주적인 뭐예요? 간쓸게 다 내주고 형님한테 빌부터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심지를 가지고서 어떤 때는 무릎도 꿇고 숨어도 국제사회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나의 이익 위해서. 그게 내 자주성이죠. 나의 궁극적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는 실리주의자 한마디로. 트럼프의 실리를 채워주고 우리의 실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트럼프를 설득하는 자 요약적으로만 썼으면 주한미군 군사비 절감하시오. 물러가라 그런 말 감정 상하게 하고 물러가지도 않아요. 평택 기지 안 가봤지만 갔다 온 분들 보면은 영원히 살 것처럼 해놨대요.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중국을 갖다가 미사일로 찌르는 사드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걸 왜 합니까? 트럼프한테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물러가라 감정 상할 거 없이 군사비 좀 절감하세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좋은 수가 있으니까 이 한반도에서 동아시아 경제가 4개국이 다 같이 이익을 보는데 미국 손 털고 반미 감정도 높아지는데 반미 감정이 형님도 한 자리 해가지고 이 트레멘더스 오퍼튜니티 트럼프 말입니다. 이 거대한 기회를 잡으셔야죠. 그게 뭐냐면 남북을 중립화시킨 겁니다. 양국 체제를 전제하에 조선이 양국을 선언했잖아요. 그 대신에 중립화된다면 서로 침범 안 하지 외국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요약하면 제가 기회가 있으면 중립화는 오늘은 다른 기회에 그 방안은 다른 기회에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제예요. 왜냐하면 70 몇 년 동안 지금 정전 상태 아니에요. 세상에 저 중세 유럽에 100년 전쟁이라고 있어요. 근데 100년이래 봤자 100년 동안 싸운 게 아니라 1년 싸우다가 10년 쉬다가 또 1년 싸우다 그래서 100년. 근데 그 전쟁 빼고 세계에서 제일 긴 전쟁이에요. 70 몇 년 동안 계속 그 정전 상태인 전쟁 없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100년? 150년? 끝내야죠. 그게 평화적입니다. 세계 사상 모든 전쟁은 1단계가 정전입니다. 그걸 영어로 ceasefire, 사격 중지, ceasefire. 지금 가자가 그겁니다. 요르단도 그거고. ceasefire입니다. 우리가 53년 7월 27일 그러고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총 대고 가끔 쏘기도 하지만. 그러면 뭘로 끝내? 세계사의 큰 전쟁, 특히 여러 나라가 들어온 적은 반드시 peace treaty, 협정이 아니라 treaty, 조약으로 맺어야 됩니다. 왜 4+2냐? 2+4라고 써야겠죠. 대한민국, 조선, 2고 더하기 4는 주변 강대국이 인정 안 하면 전쟁 안 끝납니다. 특히 중국은 와서 싸웠죠. 미국이랑. 미국, 중국 있어야 되고 이제 조러 협약을 맺은 러시아는 여기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상호방위죠. 여기 한미 상호방위. 러시아 와야 되는데 일본도 이거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회방을 놔요. 유엔에서는 어디서 2+4로 해서 그 단계적 비핵화, 미국의 최대 목표 비핵화로 가고 구체적인 방안은 한미 동맹을 조로 동맹 수준으로 하향하는 거. 지금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보수권이 강한 동맹 그렇지만 뭐냐면 가장 종속적 동맹이에요. 동맹이 아닙니다. 동맹은 말 뜻것이 수평적인데 수직적 아니에요. 이것을 수평적으로 낮춰야 돼요. 그게 바로 모범이 조로 동맹에 있어요. 문안을 들여다보면 한미 동맹을 그걸 낮추는 겁니다. 둘 다 같이 없애자는 말은 못하니까 두 개 같이 갖자. 그러면서 다른 군대는 못 들어오는 당분간 동결하고 못 들어오는 한반도 중립화로 가자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그 중국과 미국의 충돌에서 한반도는 완충지대가 되고 러시아의 군사적 남하대에서도 한반도는 완충지대가 되고 미국의 대륙으로 군사적으로 진출한 미국에 대해서도 완충지대가 되고 대신에 두만강도 낮은 선봉 지역 같은 데를 동북아 경제 자유주의로 만들어서 누구나 미국 포함 투자를 할 것 같으면 다 같이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가 내려오고 중국은 코리도 복도로 해가지고 그 낮은 선봉지구로 물건이 나갈 수 있고 등등. 여기에 미국이 그 경제적 이익을 여기서 구하셔야지 뭐하러 군사비 써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트럼프 2년 동안이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을 별의 순간이라고 불러봤습니다. 트럼프 2년입니다. 세계적으로 미국이 지금 쫄아들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달러도 흔들리고 있을 때 트럼프의 실리주의 외교, 트럼프의 실리주의라는 것은 군사주의에서 경제주의로 가는 걸 실리주의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거기에 우리의 자주적인 대응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경우에 바로 그 앞으로 2년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별의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전제는 남북 양국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한마디도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통일은 어떻게 하냐? 중립화 동시에 남북 양국 체제를 동시에 유럽연합처럼 남북 국가연합을 선언하는 겁니다. 기구를 만들고 마치 지금 유럽에 27개 나라가 있잖아요. 각자 국방권과 외교권을 가진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연합이라고 구성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남북 국가연합을 만들어서 남북 각자 국방권과 외교권을 가진 채 미래의 통일을 기약하는 민족의 혈통을 묶어놓는 명목뿐일지 모르지만 남북 국가연합을 만들어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기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 요새 점성술이 유행해가지고 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갈팅이라고 1년 전에 작고하신 분인데 평화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세계적으로 만드신 유명한 분이에요. 다 알아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2001년에 한국에 올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어서 전원으로 들었습니다. 이분이 예언을 했어요. 학자로서. 한반도가 평화롭게 되는 건 한반도 중립화밖에 없다. 그분이 먼저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한국 중립화가 되는 결정적인 시점이 다가온다. 2001년에 한 말입니다. 2025년쯤 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균형을 이루는 시점, 그때 2000년 그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이 우길승천 세계 단일 패권일 때 이 말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2025년이 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균형을 이룰 것이다. 그때가 한반도 중립화하고 평화체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다. 그 다음에 여기 인용은 안 했으면 그 다음 말이 더 무섭습니다. 그때 못하면 깔통말로 2025년에 못하면 한국의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밑자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한반도 중립화 코리아 국가연합을 가야 되는데 마지막 엊그입니다. 천동설이라는 말을 썼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가들, 한국의 국제정치 담당자, 외교 담당자, 학자들 천동설에 중세 사람들이 천동설에 살았잖아요. 즉 내가 중심이고 하늘이 논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외교 관계자 보면은 대한민국이 중심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두 시간 내내 본 세계는 하고 우리는 저 주변에서 종속 변수로 돌고 있는 건데 여기에 앉아서 천동설이라고 앉았어요. 마치 중세 사람들처럼. 따라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코페르니쿠스가 이걸 뒤집듯이 우리가 국제정치 방향으로 우리가 그 전에 돌아서야 될 시간이 다가왔다. 그리고 이런 별의 순간에 왜 패러독스라고 그러냐면 트럼프가 왔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패러독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트럼프 시대 국제정사란 주제 꼭 맞춰서가 아니라 저의 그 믿는 바 신념이기도 해서 이렇게 저의 주장을 내놓고 여러 선생님들의 질정을 받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